안녕하세요. 마칼라미스터 황교익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을 명을 받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뉴스 포탈 그 검색으로 이렇게 봤더니 실시간 검색이 추석 차례상, 추석 지내는 법, 지방 쓰는 법, 현고 학생 부군신이 지방에 이렇게 쓰는 말이죠. 그게 검색어 상단에 쭉 있습니다. 추석이면 아침에 차례상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가장 전통을 잘 지키는 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죠. 저는 오늘 추석 차례상 안 차렸습니다. 몇 년 동안 굳이 유교식의 차례상을 차리고 해야 되는가? 유교를 믿는 유학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이런 날이라 그러면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할 것인가? 그거는 각자 마음에 드는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표적인 화제 인터뷰를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뉴스공장을 찾은 명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이후 조계종으로부터 성적 박탈이라는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이 지난 8월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명진 스님은 무려 18일 동안이나 곡기를 끊으시고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명진 스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있는 건지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한 이유로 조계종으로부터 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명진 스님, 지금 무기한 단식 중이시죠? 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금 단식을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오늘 11일째예요. 11일째. 목소리가 완전 네. 생생하신데 11일. 다 도력이죠. 도력? 네. 도력, 예.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데 네. 단식을 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단식 장소로 왜 우정 총국을 택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장소가 그 적광 스님이라는 어린 스님을 조계종의 자승의 묵인 방조 교사에 의해서 조계종 청사로 끌고 가서 네. 무차별 폭력을 가한 데입니다. 빨개 벗겨놓고. 적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폭행한 장소예요? 예, 자기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걸 막기 위해서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서 고문을 한 거죠. 빨개 벗겨놓고 목을 조르고 피가 나도록 뜨도록 하고 해가지고. 빨개 벗겨놓고요? 예, 그렇죠. 오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 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적광 스님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현장을 자승 스님 측에서 못하도록 잡아서 지하실로 끌고 가서 빨개 벗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중노를 안 하겠다는 환속계를 억지로 지장을 짓게 만들고. 환속계를 짓게 네.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양복을 갈아입혀가지고 내쫓은 거죠. 이제 승복을 뺏겨가지고. 그런 자리라서 이 자리가 그런 자비, 생명의 존중, 불살생을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배반하는 자승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그걸 알리기 그래서 이제 끌려갔던 자리에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적광스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로 환송을 당했다. 폭력을 당하고. 그렇죠. 그럼 당시 적광스님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자승의 도박, 성매수 여러 가지 비리들을 폭로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사실 여부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긴 한데, 네. 그런 내용에 의혹이 있다고 적광스님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게, 자성스님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고, 그때 환송한다는 데 도장을 찍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럼 네. 지금 적광스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원이요? 네, 그게 4년 전 일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그 맞은 후유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승적을 박탈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자승의 그건 우리 김총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승에 대한 무차별 비판이 이제 본인의 신기를 거슬렸는데. 작년 12월에 하신 인터뷰,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산대사라고 아시죠? 네네. 예, 조선시대 예. 승병장을 끌고 구국에 앞장섰던 아주 참 저희 조계 중에서는 훌륭한 위대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쓴 성가구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말세 비구 가운데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는 무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무리들은 인과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놈이 박지중이라고 안다 그런 놈을. 박지중. 혀를 가지고도 설법 못하는 이를 벙어리 염소중이라 하였으며 승려의 모양에 속인의 마음을 쓰는 이를 머리 깎은 거사. 지은 죄가 무거워서 꼼짝할 수 없는 이를 지옥 찌꺼기. 부처를 팔아서 살아가는 이를 가사 입은 도둑놈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지금 말법 시대 자승과 자승 일당 그 무리들을 칭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이게 제적은 좀 심했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단식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그 장소를 택해서 하시는 이유는 이제 적광스님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승적 박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가 이명박 시대 강남 한복판에서 공문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저를 사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습니다. 안 했으면은 원세훈이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찰을 한 내용이 아마 일정한 부분은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봉은사 퇴출에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저를 사찰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정황들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MB정권의 고인사, 언론사 간부 등의 증언에 따르면은, 국정원이 봉은사에서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전단팀을 운영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일들이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도 그 의미에 지금 단식의 의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 단식에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이명박근혜 시대를 저는 평가하기를 욕망의 시대에서 무치의 시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이명박근혜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조계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 감춰놓고 돈을 모으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계종의 이 개혁이 더 나아가서 기독교계나 천주교 쪽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마감이 되고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쉼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갖다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정치권에서는 적당하게 뭐 예산 문제로 종교계에 지원을 해주고 종교계는 표로서 거기에 보답을 하면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조계종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권에 도움을 주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그 대선 때도 자승 원장이 아마 뭐 안철수 캠프에도 또 문재인 그 후보 캠프에도 다 사람들을 넣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작업을 하면서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지난 대선이나 뭐 2007년이나 뭐 2000.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그 2007년 대선 때는 자승 본인이 747 불교 지원단 상임 고문을 맡아서 747 불교 지원단 이상득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상득 의원과 함께요? 그렇죠. 저한테도 봉은사를 찾아와서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 신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서망교회에 그 불교 신도가 가서 대통령 나왔다고 인사를 하자고 그러면 허락해 주겠느냐. 그거는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이상득 의원과 자승을 놓고 내가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죠. 그게 이제 봉은사 퇴출 원인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승 원장 측에 그 가까운 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뭐 행정관, 문화관광부의 종무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사, 에너지공단의 또 감사, 뭐 곳곳에 틈만 남은 자기 사람을 갖다 심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교는 종교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단식하시는 장소 인근에 맞불 천막이 있다면서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뭐 단식하는 바로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제가 많이 보이는 거기에서 빵도 먹고 뭘 먹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맞불 천막은 스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스님들이 또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밥을 먹어요? 네, 거기서 먹어가면서 저를 보고 싱글싱글 웃고 그래서 어제는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짜장면 시켜줄까 그러고 왔습니다.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거든, 단식하면은. 열 하루 되셨는데 이렇게 생생하십니까? 그거 다 도력이죠, 뭐. 도력. 지금 계획은 얼마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내일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정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식을 하시고 시간 좀 지나면 스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공감하는 분들이 동조 단식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효림 스님이라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지금 옆에서 4일째 오늘 단식을 하고 있고, 이제 전국 선언의 스님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 명진 스님과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변화가 있거나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인터뷰 마지막에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혹은 불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 단식을 해보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총수가 단식 끝나고 나면 짜장면 꼭대기로 한 걸 사주십시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한마디 이런 거 말고 짜장면 사달라고요? 아니, 배고파요. 한 열흘 굶으니까 배고프죠.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좀 더 밝아지려면은,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MBC, KBS, 또 노동의 현실까지 다 해서 쌓여있는 적폐들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각국 각처에서 정말 우리가 어둡고 정말 음습하면서 어려웠던 과거의 이 부패들을 청산하는데 앞서 나가는데 제가 조계종부터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의가 이기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네. 명진 스님께 지지를 보내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시민 108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거기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론기도 항상 구정하고 있습니다. 맞불 텐트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승 스님 쪽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항상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단식 10하루째 나는 날에 명진 스님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고 강단이 있습니다. 역시 도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비 단식까지 포함해서 19일 동안 곡기를 끊으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주변 분들이 만류하는 일들이 있고 워낙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라서 응급차량에 실려가시면서 단식을 끝냈습니다. 먹을 것을 거부하는 단식은 생존 본능조차 의지로 이겨내는 장엄한 저항선언이다. 상대를 해치기보다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자비의 마음이기도 하다. 명진 스님이 단식을 하고 있을 때 한 불교단체에서 내놓은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단식이죠. 명진 스님 건강 많이 회복하시고요. 짜장면 드시겠죠? 뉴스공장에 또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전 뉴스공장 명절 특근 오늘 두 번째 마련한 인터뷰는 뉴스공장 최초로 부자가 같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요즘 축구가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국 축구의 전설이죠. 차범근 감독 그리고 그의 아들 아주 멋진 차두리 코치 부자의 인터뷰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매우 드물게 스포츠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현재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죠. 개막전에서 우리나라가 기니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해서 월드컵 조직위 부위원장 님이 이분입니다. 차범근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팬이거든요. 네. 저도 팬이고. 혹시 저희 뉴스공장을 평소에 들으십니까? 그래서 집사람은 아주 즐겨 듣고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옆에서 동냥하죠. 가끔, 예. 사모님은 항상 들으시고. 네. 네. 혹시 오늘 방송도 사모님이 꼭 나가라고 하셨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2000년에 감독님이 중국으로 쫓겨나셨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왜 아픈 얘기를 지금 꺼내나요?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 통틀어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차범근 감독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절규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차범근을 아예 죽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대접할 하죠? 거면 사형을 시키라고 차라리. 그렇죠. 예.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사모님을 통해서. 그때 제가 유일하게 거의 옹호하고 변하고 했었는데 그걸 아신다면은 그 보답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 얘기 나오시면 항상 뉴스공장에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집에서 강추를 한 것 같은데요. 강추. 강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U20 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글쎄 뭐 대회를 알리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홍보가 잘 안, 홍보하시는 건 못 제 봤는데요. 역할인데요. 예. 이 참 공교롭게도 이 지금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인데 예. 대회 전에는 최순실 사건으로 계속 가려가지고 예선전 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했어요.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맞춰지면 이제 좀 홍보가 좀 잘 되겠다.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맞추고 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떠가지고 이게 지금 대회가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한국 경기 빼고 나머지 10,000명도 지금 안 오는데 뭐 뉴스공장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뭐 인기가 되게 좀 많다고 여기를 그냥 부득부득 한번 나가서 홍보를 좀 하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 그 TV로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꽉꽉 찼던데 다른 경기는 아직 안 찼습니다. 그렇죠. 한국 경기는 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제 수원 뭐 일본 경기도 남아공하고 일본하고 했죠. 경기 상당히 재밌고 좋았거든요. 많이 안 왔어요. 지상파가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케이블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까? 글쎄 뭐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좀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팬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 크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대회를 거쳐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줬습니까? 축구가.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우리 팬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U20 대회가 시작된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밌습니다, 경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이 첫 경기 기니하고 3대0으로 이겼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팀의 수준을? 글쎄, 생각했던 것보다 기니가 굉장히 능력 있고 잘하더라고요. 초반에 상당히 경기 진행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뭐 심태용 감독이 팀을 맡아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첫 경기 어쨌든 우리 이승우 선수가 기대했던 대로 첫 골을 열면서 뭐 마지막 이제 3대0으로 이겼는데 아주 시작을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자신감이 앞으로 레이스에 많은 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대회 해방군이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이승우, 백승호 주목받는 선수들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승우, 백승호 선수는 사실 우리 축구상 출신들인데. 그래요? 그렇죠.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입니까? 축구상을 받았던. 축구상을 받았던. 차범근 축구상을 받았던. 미리 알아보고 감독님 주셨군요. 뭐 그 위에 황희찬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 이승우 선수는 사실 저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렇죠. 상당히 좀 뭐랄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수예요. 우리나라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수죠.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하고 좀 다른.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좀 우리 대충 이렇게 예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수들의 네. 경우는. 근데 이 선수는 하도 톡톡 튀니까 뭐가 일어날지 뭔가 이렇게 왠지 기대감이 일어나는. 실제 뛰어다니는 장면이나 드리블 하는 걸 봐도 예상과 다르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골이 나오고 그런 플레이가 나오니까 상대 수비를 한 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고 그건 뭐 이제 대스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승호 선수는 둘 다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 백승호 선수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적었거든요. 예.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키가 컸어요. 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신체 리듬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감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그날도 우리 세 번째 골을 넣을 때 골키퍼 나올 때 아웃사이드로 돌려서 문으로 넣는 그런 장면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독님은 그런 골 못 넣으셨어요? 저는 그런 재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U20 팀의 전체적인 기량 조직력으로 볼 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팀 어디까지 갈까요? 물론 이제 지금 U20 대회에 한국 빼고 23개 팀이 한 팀이라도 이렇게 얕볼 수 있는 팀은 없죠. 다 능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 우리 조가 아주 죽음의 조 아닙니까? 또 실제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전을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3대0으로 지긴 했지만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선전을 잘 넘기면 이미 조 추첨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4강 이상 성적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상 전통의 라이벌인데 일본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일본 경기 있었는데. 일본 기량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좀 더 파괴력이 있고 어쨌든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셈세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미들이 강하다 항상 일본은 여전히 그런가요? 수비에서부터 공격을 전환해 가는 그런 플레이가 요즘에 선진 축구에게 조별 축구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축구를 하고 있고 마무리 과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얕볼 수 없는 우리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글쎄 이제 우리가 저기 홈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기세라면 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U20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저희 미끼죠. 미끼고 본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21골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온 언론에서 이제 차범근을 넘어섰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모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 요새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엄청 많이 받으시죠. 공식적으로야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이름을 자꾸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들춰주니까 너무 좋아요. 손흥민 덕분에 차범근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숨겨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 차두리 코치 또 밖에 나와 있는데 이 대화는 참여할 수 없을까요? 글쎄, 제 3자가 아무래도 좀 보는 그러니까요. 당사자보다는 그래도 밖에 계신데 저희가 들어오실래나 안 들어오실래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야, 이거 오늘. 아니, 차 운전하고 오셨는데 오신 김에 놀면 많아요. 네.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오신 차두리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뭘 여쭤보려면 차범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하고 손흥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분데스리가에 뛰어보셨잖아요. 네. 선수 시절에. 그래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이고. 네. 근데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이 용병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팀마다, 외국 선수는 3명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명. 2명. 네. 합의해 주시고 2분이. 2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팀마다 정말로 엄선을 해서 최고의 용병을 뽑았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이 룰이 그렇죠. 완화가 돼서 이제는 독일 선수가 거의 없는 팀들도 있고 베스트 11 중에 네, 이렇게 여러 각 유럽 각지에서 선수들을 끌어서 이제 선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아버님이 독일에서 뛰었을 당시에는 용병 선수라고 그러면 이제 외국 선수라 그러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았었죠. 지금보단 조금 더. 그래요? EU 선수들도 지금은 외국 쪽으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통합해서 딱 둘만. 딱 둘만.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죠. 아시아적 선수는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고.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뛴 최초 한국 선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문을 연 선수죠. 경기 골을 넣는 난이도로 보면 어떨까요? 당시에 전술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텐데 골을 넣기가 더 힘들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전지마시네. 네네, 일단. 전 골을 많이 안 넣어봐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두 선수는 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렇게 다른 세상 선수들이기 때문에, 흥민이가 1년 동안 넣었던 골이 제가 독일에서 10년 통산 넣었던 골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아버지 때보다는 템포가 빨라졌죠. 거칠어지고 축구가 굉장히 피지컬도 더 선수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어느 시대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시아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거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아시아 선수로서 또 세계 탑 리그에 가서 탑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실 주말마다 경기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 거기서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골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는 정말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이제 맨투맨 수비를 해가지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골을 넣기 더 어려웠다 그때가. 그렇죠. 따라다녔거든요. 태클도 더 심했죠 그때가. 그래가지고 하도 나를 잡아뜨려가지고 이제 슈투트가르트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슈투트가르트의 센터업이 카라인드 페어스터라고 국가대표 독일 국가대표 맨투맨 수비수거든요. 나를 한 10번 정도 잡아뜨리더라고요. 한 경기에서? 네. 그래서 태클 한 번 딱 했더니 옐로 카드를 딱 나한테만 내밀더라고요. 상대가 하는 거는 옐로 카드를 안 주고요. 그게 10년 동안에 제가 딱 옐로 카드 하나 받은 게 바로 그때 사건입니다. 10번 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리함이 있었다. 그리고
독일 국가대표하고는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좀 그런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맨투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죠. 훨씬 더 골을 넣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공격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골이 훨씬 더 가치가 순도가 높은 거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골 수도 비교해 보니까 그때보다 요즘 골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 그 부분 좀 저도 이제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본래 유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FA컵도 있고 리그 경기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먼저 치는 게 이제 리그에서 넣은 골이 가장 중요하게 쳐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사실 FA컵 같은 경우는 그렇죠. 1회전에서 약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몰아넣기가 가능하거든요. 아마추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FA컵 이제 지금 챔피언스가 커졌기 때문에 뭐 좀 또 저게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 넣은 골이 사실 그 공격수의 가치를 가장 그렇죠. 많이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안 깨진 거죠. 아버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아들이 나를 대변해. 흥민이가 그걸 또 동기부여 삼아서 그 기록마저도 깨서 아버님이 자꾸 좀 이름이 올라가고 다시 어린 친구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도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당시 분데스리가가 세계 최고의 리그였다라는 말들을 지금은 하잖아요.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우에파 4강전에 다 독일 팀이었어요. 네 팀이 다. 지금으로 치면 챔피언스 리그. 간접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4강이 다 독일 팀이었군요. 네. 세계 최고의 리그 맞아요. 그렇군요. 거기서 리그에서는 골을 아직 손흥민 선수가 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뭐 조만간에 깨질 거예요. 왜냐면 나는 26살에 가서 한 36살까지 공격수로는 내가 한 6년 반 정도 뛰었고 나머지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넣은 거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19살에 가서 지금 26? 지금 뭐 한참 좋을 때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계속만 뛴다면. 골을 넣을 때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지 마라. 아니. 그게 섭하게 그런 만약에 감독님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의 기량으로 지금 현재 EPL에 가면 어떨까요? 일단 아들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기량과 그때 스태미나 그때 피지컬로 지금 EPL에 간다.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EPL하고 맞는 플레이 스타일이죠. 스페인 쪽보다는 EPL 쪽하고 굉장히 어울리죠. 스피드가 있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게 돌진해서 나가는 그런 공격수이기 때문에 뭐 흥민이만큼 손흥민 정도는 중간에 이게 끊겨버렸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은 팟캐스트나 홈피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지금 다시 그 젊었을 때의 기량으로 분데스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성적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차범근 감독의 활약을 눈으로 이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뉴스 신문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어마어마한 선수였죠. 손흥민 선수도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고요. 뭐 국정농단 탄핵 대선 뭐 이런 뉴스들 때문에 그 뉴스공장이 축구 얘기나 뭐 야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우준 뉴스공장에서도 이런 축구, 야구, 스포츠 뉴스들 이야기들 많이 하는 그러면 좀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혜란 리포터입니다. 네, 고속도로 기존의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차량대 속도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총 150km 구간이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위로 교통량 몰려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을 빠져나와서는 죽전부터 정체가 시작됩니다. 신갈분기점까지 어렵고 다시 기흥 동탄에서 오산 부근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충청권으로도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안성에서 입장 부근, 천안에서 천안 분기점, 다시 목천 부근에서 천안
천안휴게소까지 총 19km 구간이 밀립니다. 이 밖에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천안부터 속도가 안 나는데 차량 터널 통과하는 데까지 10km 구간이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과 비봉 지나기도 어렵지만 발안에서 서해대교까지 17km 구간에서 교통량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국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박유미 리포터입니다. 네, 이제 구간 차가 늘기도 하고요. 중부고속도로 주변으로는 짧은 구간이지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 국도 장원 방면으로 광주 쌍동 나들목을 통과할 때 정체인데 시속 20km 미만의 속도고요. 이천 지남 삼거리와 선읍 삼거리에서는 충주 쪽으로 구간 서행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17번 국도에서도 용인 지역을 통과할 때 전체적으로 소통량이 많습니다. 평창리와 원삼 사거리, 가재원리까지 모두 진천 쪽으로 차 간격이 좁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옆으로는 39번 국도 당진 쪽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아산만 방조제를 전후로 아직은 밀리는 곳 없이 수월하게 이동하고 더불어 교차하는 34번 국도, 32번 국도, 삽교천 방조제와 당진 나들목 부근 지나기도 좋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서울경찰청 곽자연님. 네, 서울시내 추석 당일인 만큼 일찍부터 움직이는 차들이 많습니다. 30분 전보다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외곽과 연결되는 길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상계권 정체가 눈에 띕니다. 수락 지하차도와 월계 1교 사이 양방향 이동하는데 20분 정도 걸리고요. 의정부 쪽으로는 원릉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묵동 나들목을 중심으로 신내 나들목과 하월곡 쪽으로 각각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동 일대 서행이고 성수대교 쪽으로는 이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라 이 구간 통과하는 데는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어준 뉴스 공장 명절 특근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득케인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원대비,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스키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 난방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 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약사님 안녕하세요. 혜인아.